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경 회계법인 여지만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이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 주요사항, 특히 증빙 서류 부분과 그다음에 부정 수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한 30분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스마트 지원 사업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는 메인 비즈에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은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저희 사업비 정산에서는, 그러니까 감리랑 사업비 정산이랑은 다릅니다. 감리는 기술적인 정산이라고 보면 되고, 사업비 정산은 회계적인 정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업비 정산에서는 사업비 비목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하드웨어 구입비 등등에서 나와 있는데, 이 구분을 이제부터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공급 기업들은 그전에는 뭐 정부 지원금 계산서 발행하고 돈 받고, 도입 기업 중도금 잔금 이 세 번 계산서 발행해서 돈 받았습니다. 지원 자금을 이체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입 기업은, 이 사업은 공급 기업이 메인이 아니라 도입 기업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도입 기업이 사실상 메인된 책임을 다 지고 있습니다. 공급 기업은 쉽게 말하면 도입 기업의 그 물품을 납품하는, 쉽게 말하면 매입처일 뿐인 겁니다. 대신 이 스마트 서비스 사업이나 스마트 공장 사업은 이 공급 기업이, 그러니까 쉽게 매입처가 하나밖에, 처음부터 협약할 때부터 여기에 매입처에서 내가 매입하겠다라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도 뭐 스마트 공장 사업을 하다 보면, 생산하다 보면 공급 기업에서 계속 전화 와서 물어봐요. 그럼 공급 기업은 사실은 남입니다. 남. 도입 기업이 주체가 돼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의 제재가 되고 완전히 불인정이 되면 도입 기업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공급 기업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여기 공급 기업도 있으시고 도입 기업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입 기업에서 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입 기업에서는 이 지금 세목별로, 이 비목별로 증빙 서류를 챙겨야 됩니다. 옛날에는 세금 계산서는 중도금, 잔금,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 계산서 끊는 거는 그냥 금액으로 끊는 겁니다. 그거는 납품하고, 원래 우리가 정상적인 회사가 거래를 하려면 내가 5천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 이 5천만 원짜리 물건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서를 끊고 받지 않습니까? 용역을 한다. 이건 전체 용역으로 보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는데, 사업비는 비목으로 나누어서 증빙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조성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드려서 제가 중복해서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밑에 자금 이체 및 세금 계산서 발행 부분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공급 기업이 도입 기업한테 정부 지원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 한 번, 민간 부담금, 도입 기업 부담금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두 번 발행합니다. 근데 정부 지원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먼저 도입 기업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 기업에 먼저 이체를 해야지 정부 지원금이 수행 기관으로부터 공급 기업으로 이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도입 기업들은, 이게 좀 이 사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엄청 우리 일생활에 딱 붙어 있는 세금이지만 엄청 개념이 어려운 세금입니다.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관세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다가 모든 R&D, B&R&D 모든 사업의 지침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를 공급기업한테 주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돈을 받겠지. 근데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그만큼을 공제해서 납부한다는 겁니다. 공제나 환급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돈 받은 게 없는데 이 돈 그럼 내가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세를 내가 공급기업한테 줬는데도 내가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았다라는 이유로 내 사업비로 부가가치세를 집행하겠다. 이 조금 어렵죠.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세는 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회계사무소에서 실수해서 부가가치세 공제 안 받았다더라, 환급 안 받았다더라 라고 해서 사업비로 집행하게 해줘 라는 거는 애들이 과자 사달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한 80%, 90%는 무슨 그런 쉬운 이야기를 하지만 10%, 20%가 이런 오류들이 납니다. 제가 좀 전에도 오기 전에 기차에서 전화 받은 게 부가가치세 나는 환급 받은 적 없는데 왜 이거를 사업비로 집행 안 해주나요? 라는 전화를 오늘도 받았습니다. 이런 전화를 100번도 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인 증빙 서류를 보겠습니다. 사업비 정산의 증빙 서류랑 아까 감리의 증빙 서류랑 일부 중첩될 수 있습니다. 중첩되면 같이 쓰시면 됩니다. 근데 중첩되지 아니한 양식에 대해서는 사업비 정산 증빙 서류를 별도로 구비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공통 증빙 서류가 있고 세목별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공통 증빙 서류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세목별 증빙 서류에서 하드웨어 구입비부터 기타 할인 비용까지 쭉 같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거래 방식을 순서를 생각하면 이 증빙서도 쭈르륵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어떤 물건을 사려고 거래처에다가 이 물건 얼마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물어보는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견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견적 내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건 사기 전에 주세요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인지 물어보고 사지. 견적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견적서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매입처가 공급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견적서가 불필요해요. 이 견적서는 이미 우리가 협약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에서 견적을 받아서 다 기재를 했기 때문에 견적서가 여기 증빙서류에 없는 겁니다. 자, 견적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적으로 이거 살지 말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전화해서 자, 물건 달라 하면 물건이 옵니다. 물건이 오면 거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택배만 시켜도 박스 안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물건을 네가 주문한 이 물건을 보냈어라는 거래 명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래 명세서입니다. 그다음에 거래 명세서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물건이 도착한 이후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마트 서비스 사업에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 시점은 요건에 도달하면 발행하기 때문에 여기하고 무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물건이 들어왔으면 박스를 언박싱해서 이 안에 내가 주문한 물건이 불량이 없이 수량이 정확하게 왔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스펙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일반 개인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검수 확인서라고 합니다. 자, 아까 감리에서 검수 확인서는 모든 하드웨어 구입비부터 기타 할인비 모든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제외한 모든 거에 대한 검수 확인서를 한 번에 쓰게 돼 있는데 사업비 정산에서는 그걸 죄송하지만 나눠서 써야 됩니다. 하드웨어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네트워크 구입비, 기타 비용.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양식은 비슷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 감리에서는 아까 전체적인 거를 쓰는 거고 여기서는 정산에서는 나눠서 세목별로 나눠서 쓴다. 그 차이입니다. 검수 확인서에서 지금 제일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하지 않는데 회사도 잘 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잘 안 찍습니다. 내가 봤으니까 사진 굳이 찍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보통 일반 회사가 내 돈으로 내 계산에 의해서 내 물건을 샀을 때 내가 받기 때문에 내가 컨펌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업비입니다. 국가 지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 지원금이 살 때마다 기술정보진흥원이나 수행기관에서 갈 때마다 이거 샀네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귀찮게 생각하시는데 이 사진을 안 찍어 놓으면 나중에 전체가 불인정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진을 아무 생각 없이 찍었다가 거래 명세서에는 100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량이. 사진에는 2개밖에 없었어요. 이런 경우가 설마 그렇게 허술하게 하긴 엄청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제가 그 발견한 것만 해도 100건도 넘을 겁니다. 아마 이때까지 10년 동안. 그래서 그런 거를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공급 기업 외 거래처에서 매입하는 게 사업계획서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6번은 제외입니다. 공급기업 외 거래처에서는 공급기업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 단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비교건적서를 받아라는 건데 그거는 제외고, 그다음 기술 임치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 임치증이 증빙 서류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는 뭐 자체 제작, 뭐 외주 구매, 그다음에 외자 구매,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으면 이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구입비부터 기타 할인 비용까지는 증빙 서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빙서를 구축하시면 되고, 그러면 아까 세금 계산서 단위랑 우리가 지금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하드웨어 구입비 단위랑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전체 세금 계산서의 각 세목별
거래명세서의 합계를 검증해 볼 겁니다. 맞는지. 자, 세금계산서는 세 번밖에 안 끊기는데 증빙서류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하드웨어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네트워크 구축비, 기타 할인 비용 이렇게 5건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3건, 증빙서류는 5건. 이래서 이 두 개 합이 맞는지 검증해 볼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공급기업에서의 사실상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앞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비 예산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비 예산 양식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직무 단가랑 참여율이랑 투입 일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무에 따른 단가를 정확하게 산출했는지 투입 일수가 정확하게 산출되었는지 그 두 개를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참여율이나 뭐 이 기술자가 자체가 변경되면 인건비 협약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뒤에서 제가 부정사용 사례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입기업 인건비가 지금 현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물이라는 개념이 사실 이 사업에서 현금을 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물은 도입기업의 현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부 지원금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50%를 다 내면 부담스러우니까 어차피 이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서 너희 회사에서 인력이 한 명 투입되어야 되지 않니? 그 투입되는 인건비를 네가 현금을 내준 걸로 해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혜택을 더 주는 겁니다. 근데 현물은 그런 혜택을 주는데 그 현물도 현금하고 똑같이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 내가 돈을 빼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현금은 불인정이 되면 현금 100만 원이 불인정되면 정부 지원금을 50이라고 하면 현물을 20%로 하면 현금 부담금은 30%입니다. 5대 3의 비율로 현금입니다. 100만 원이 불인정되면 그 8분의 3만큼은 저한테 돌려줍니다. 정부 지원금의 비율만큼만 불인정됐을 때 반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현물이 불인정된다. 현물은 100% 반납입니다. 현물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어서 현물 전체가 불인정되겠다. 현물 집행을 아예 안 했다. 이것도 불인정이면 현물은 100% 개내야 되는 겁니다. 현금은 8분의 5만 개내면 되는데 현물은 100% 개내야 됩니다. 그래서 현물은 불인정 당하면 나중에 가면 좀 쇼크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현물에 대해서도 반드시 증빙서류를 챙겨야 되는데 R&D를 해보면 이 증빙서류가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증빙서류들은 회계 정산할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 알면 이 증빙서류가 왜 필요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인건비 구성하면 월 급여액에다가 참여율에다가 참여 기간을 하면 인건비 현물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율이라는 것은 최초의 사업 기간 때 A라는 인원에 30% 참여를 하겠다, 50% 참여를 하겠다 기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변경 사항이 생기면 협약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여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6개월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만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B로 다시 대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협약 변경입니다. 그래서 주로 검증하는 거는 회계정사에서 검증하는 건 월 급여액입니다. 뒤에 두 개는 협약 변경만 확인하면 검증이 됩니다. 근데 앞에는 월 급여액은 자, 사업 계획서에 이 사람을 300만 원에 30%에 6개월을 해서 이제 현물 금액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300만 원을 이 사람한테 실제로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인건비 정산 절차입니다. 자, 이 사람이 300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먼저 주장을 합니다. 급여 명세서 다들 받아보지 않습니까? 급여 명세서에 세전 금액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보통 세전, 오른쪽에는 세후 금액이다. 왼쪽에 세전 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봅니다. 자, 300만 원보다 넘게 주는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다 금액 맞추려고 월 금액을 100만 원 적는 경우도 많습니다. 100만 원 적었어요. 근데 이 사람 실제로 월급 400만 원이에요. 그럼 협약 변경해야 돼요? 아니에요. 400만 원 하기로 해놓고 실제로 100만 원 준다. 그럼 300만 원 비지 않습니까? 이 300만 원 어디로 갔겠습니까? 사업비로 400만 원 준다고 400만 원 받아가 놓고 실제로 근로자한테 100만 원만 준 겁니다. 300만 원은 대표자 주머니에 있겠죠. 그런 겁니다. 부정사항. 작게 주는 거는 작게 주는 게 문제가 되지 많이 주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급여 명세서에 있는 차변에 있는 세전 금액이
이 월급액보다 많은지 봅니다. 그럼 이 세전 금액을 보고 그다음에 이 세전 금액에 따른 세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세후 금액이 알죠? 공제액 답변 금액. 이 금액이 또 외부로 이체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이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후 금액이 이체가 됐다는 것은 역으로 세전 금액이 맞다라는 거 되는 거는 됩니다. 그래서 세후 금액이 이체가 되는 행위는 은행 외부 증빙이지 않습니까? 회사가 작성하는 증빙이 아니고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서 출력하는 자금 이체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합니다. 외부 은행으로. 두 번째로는 국세청에 확인합니다. 세전 금액이 국세청에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또 국세청으로 외부로 확인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진짜 이 회사에 근무하는 게 맞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입니다. 그래서 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업자 가입자 명부 계좌이체 증명서가 필요한 겁니다. 정산할 때 다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입기업 인력 현황표는 회사가 사업 계획 및 협약 변경에 따라서 인건비를 적절하게 계상하고 있는지 회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A라는 연구원 100만 원에 30%에 6개월 해서 우리는 1월 달에 100만 원 30% 30만 원, 2월 달에 30만 원, 3월 달에 30만 원 이렇게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요 밑에 보이면 도입기업 인력 현황표인 겁니다. 월급액 이거는 실제로 회사가 주는 월급액이 아니라 사업 계획서에 있는 월급액 적고 그 밑에 투입률 참여율 적고 그 밑에는 현물 출자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작성하시면 1번은 A라는 인원이 3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고 B라는 인원이 뒤에 3개월 근무하고 이러면 계속 바꿔갖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기업 인건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공급기업 인건비입니다. 공급기업 인건비는 아까 말했지만 이제 공급기업은 저희가 검증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직무자 기술 단가. 이 직무자가 고급, 특급, 중급, 초급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이 등급에 따른 경력 사항이 적절한지를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초급인데 중급으로 하지 않았는지, 초급인데 고급으로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투입일수. 투입일수는 공급기업들은 아마 잘 아실 건데 A라는 공급기업이 5개의 사업을 수주했어요. 인원은 3명밖에 없어요. 근데 A라는 사업에도 이 3명을 100% 해서 투입 다 시키고 B라는 사업에도 100% 투입 다 시키고 이렇게 하면 처음 이 사업 계획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복을 100%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복 검증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중복 검증에서 검증이 되면 공급기업은 투입 일수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기업은 당연히 공급기업의 기술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입 일수랑 기술자 직무 단가를 한 번 더 공급기업은 한 번 더 해야 되고 이게 부정이 되면서 이것만 부정이 된 거고 재경비는 인건비에 따라 몇 프로지 않습니까? 재경비까지 같이 불인정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추후 검증했는데 회사가 투입한 인력별 투입한 그 타임시트를 제출해라 하니까 사업 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5월 30일부터 투입을 한 걸로 적어 놓습니다.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불인정을 당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세금계산서 목록 이게 공통증빙서류의 세금계산서 목록이라는 게 한 번도 제출 안 해보셨을 겁니다. 자, 얘를 왜 제출을 해야 되냐? 자,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부정수급 사례 세금계산서 취소 역발행 사례가 있습니다. 도입기업 부담금이 20% 들어와가지고 좀 옛날보다 현금 부담이 도입기업들에 좀 작지만 현금 부담이 원래 예전에 50%였어요. 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입기업 현금 부담이 사실상 다른 R&D는 보통 한 20%이 정도 내외인데 여기는 좀 많으니까 부담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입기업이 선뜻 사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기업 부담금에 대한 계산서를 취소를 하거나 역발행을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세금계산서가 없으면서 돈을 도입기업이 줬던 거를 받던지 줄 돈을 안 주던지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돈을 주고 이 돈을
제3자를 통해서 입금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추정하는 게 아니고 다 발견이 됐기 때문에 사례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특별점검하면 이런 것까지 다 점검이 되니까 뭐 스마트 서비스 사업은 스마트 공장 사업보다 아주 클린한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지만 혹시나 생각하면 이게 생각보다 검증을 많이 하니까 이게 올해 23년도에 쓴 거 24년도 지금 아무 문제 없네. 25년도 26년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도입기업 입장에서 매입세금 계산서, 매출세금 계산서를 이 사업기간 내의 기관을 통해서 제출받아서 여기서 취소한 게 있는지 역발행이 있는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이 증빙서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빙서류에 세금계산서 목록 그거 어떻게 받는지는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순서대로 캡처해가지고 제가 다 다운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정산 받으실 때 제출을 하셔야 된다. 요게 좀 달라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부정수급 유형이 6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옛날에 그 특별 점검을 했었는데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부단 경감을 조건으로 한 사전 담화 푸수주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최근에는 잘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 진짜 많았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관리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스마트 시스템 구축 분량. 저도 현장 점검을 한 100여 군데 갔는데 솔직히 그때는 제대로 작동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현장 점검, 중간 점검이나 최종 점검, 현장 점검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이것도 사업 전체가 불인정 당할 수 있다. 그다음에 3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수 사업 중복 수주 공급 기업 기술 인력 투입 가능 일수 초과. 예를 들면 지금 6개월 동안 투입 가능 일수 휴일 빼고 주말 휴일 빼고 한 기간이 100일밖에 안 되는데 투입 일수를 120일 적었다. 평일이 100일밖에 안 돼 어떻게 120일 적었니? 라고 하면 우리 주말에 다 나와서 일했어요. 라고 말한 거. 그러면 주말에 일한 근태 기록을 달라.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그런 거 안 쓰는데요. 그러면 소명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투입할 수 있는 우리가 평일이 100일밖에 안 되는데 120일을 썼다는 거는 100일밖에 안 되는 거를 더 많이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쓴 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근거 따위 없다. 또 A라는 인원은 갔는데 근태 기록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투입 가능 인력이. 이거 뭐냐? 재택근무를 한다. 그러면 재택근무하는 그 직원과 메일을 주고받은 거, 그 직원의 회사 메일, 그 직원의 회의록, 그 직원의 업무 문서 이런 걸 제출해라. 제출 못하는 겁니다. 가공 인력입니다. 많습니다. 가공 인력. 와이프, 여동생, 남동생, 심지어 그렇게 하면 좀 구분이 이게 와이프나 여동생, 남동생은 이름으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아빠를 그러니까 아버님이 72세인데 아버님을 갖다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72세가 IT 회사에서 무슨 일 하십니까? 저희 아버지인데요. 아버지 무슨 일 하시는데? 우리를 관리 감독하신다. 아니 그 관리 감독하시는 분은 기술 투입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쉬운 발견 사례를 그래서 공급 기업이 이 지금 정산 설명회를 통해서 이 지금 기술 인력 이 관리를 이제부터 좀 지금까지 사실은 좀 그렇게 철저하게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철저하게 투입 일수를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5분만 이 사업비 정산의 불인정 주요 기준인데 정말 이거는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개도 없을 겁니다.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데 어떻게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는데 9번에 보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환급 가능한, 공제 가능한 똑같은 말입니다. 그다음 8번에 보면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우리는 다 공급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 기업이 도입 기업하고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즉 다시 말해서 친척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도입 기업하고 공급 기업하고 그런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에 사업계획 할 때 여기 공급 기업이 우리 아버님 회사가 아니다 맞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뒤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회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객관성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특별점검입니다. 이런 거는 처음부터 이 우리 아버지 회사지만 이 회사만이 우리 회사 이 도입 기업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처음에 기술적으로 협약할 때 다 증명이 됐었으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처음에는 말 안 하고 뒤에 가서 걸리면 이거는 답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읽어보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을 겁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비 불인정 주요 기준도 상식적이지만 이 상식을 파괴하는 분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각 개인은 자 스스로가 내가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개인은 다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객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포인트는 지금 이제 올해부터 사업비 정산 증빙 서류가 좀 정산 증빙 서류랑 감리 증빙 서류랑 다르다. 별도로 준비해야 된다. 정산 증빙 서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정산 증빙 서류 중에 중요한 거는 도입기업 현물 인건비, 그다음에 아까 검수 확인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학교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학교표가 추가로 됐다. 부중수급 사례는 이런 거다. 이게 오늘 저 강의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